이런 시장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수주 잔고가 15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데일리 TV에서 경제 또 전문가로서 활동을 또 했었고, 최근에는 부자TV라는 경제 유튜버에서 또 이렇게 행부 파트너라는 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명은 이제 수빈쌤이나 이수빈 대표 이렇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그 체코침이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나와서 너무나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당장 대폭락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이 돼버렸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대폭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또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곳이 부자TV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빈 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늘이 부러져도 네. 솟아날 만한 그런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네네.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장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주의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이 중에서 약간 좀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앞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채널은 2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네네. 최코치님께서는 아무래도 시장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좀 다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본 게 시장의 전망이 너무 안 좋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창 그 얘기를 떠들어야 될 때 많은 분들의 욕을 그냥 받아다 먹었거든요. 네. 아니, 지금도 안 좋은데 너는 왜 더 안 좋다고 얘기하냐. 기분 나쁘죠, 사실. 네. 그죠? 사실 얘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짜증나잖아요, 괜히. 네, 맞아요. 좋은 전망만 얘기해도 모자를 파네. 안 좋은 전망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와서는 니들 많이 맞더라 라고 해서 조금은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나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또 사실 하락이 있으면은 또 다시 상승이 좀 찾아올 거고, 그렇죠. 또 하락장에서 그나마 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최근엔 또 조선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저는 오늘 나와서 이제 얘기 드릴 것도 가장 큰 그림이 그거예요. 첫째로는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존에 이제 중국 쪽과의 경제적인 의존도를 슬슬슬 좀 탈피하면서 미국과 유럽 경제 의존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 얘기 좀 드릴 것 같은데,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지금 사실 왜 이렇게 조선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느냐. 첫째로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최근 흐름만 좀 보자면 EU 유럽이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그런 전쟁에 의해서 야, 러시아 너네한테 이제 에너지 의존도 우리가 좀 낮출 거야. 너네 에너지 우리 안 쓸 거야. 라고 점점 이 흐름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러시아 의존도를 거의 0으로 한다라는 것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특히나 천연가스는 기존에 수입하던 양의 3분의 2까지 올해 연말에 거의 이제 줄이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대체 자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신재생 에너지에다 40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400조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주 엄청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벌써부터 기대감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당장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비 투자하는데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 당장에 이제 올해 안에 쓸만한 에너지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를 그럼 뭘로 쓸 것이냐. 사실 유럽은 친환경 움직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좀 앞장서 있는 국가인데, 기왕 화석연료를 내가 당장 쓰긴 쓰는데 석탄, 석유가 아닌 이제 천연가스를 쓰겠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구의 그런 지구 온난화 문제를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이제 수요를 기존의 러시아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금 손을 잡고 있느냐? 미국 손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EU가 미국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19년도 기준 16%에서 올해 1월 기준 44%까지 대폭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까지 EU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는 사실 EU가 이제 전체 천연가스 수입을 45%가량 러시아 쪽으로 했었는데 이를 점점 줄이고 미국 비중을 높인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떤 식으로 수입할 거냐?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PNG,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그 기체 그대로를 왔다 갔다 운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LNG라고 해가지고 이 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액체 형태로 이제 네. 운반하는 방식인데 사실 PNG 방식은 이 국가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좀 가능하다라고 해요. 파이프라인을 아무래도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육로가 아무래도 좀 연결되어 있어야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유럽과 러시아는 기존에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었기 때문에 PNG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LNG 방식을 좀 택해야 됐었다. 그래서 LNG 운반선, LNG를 운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선 투자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를 지키는 이제 정책이죠. 결국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규제에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IMO의 이제 해상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야 너네가 기존에 이거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쓰지 마 라고 해버리면은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당장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강화를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13년도 그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롭게 건조하는 배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했었기 때문에 기존 선박에는 크게 부담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면서 특히나 내년에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현재 이제 운항되는 선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선박에도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황산화물이랑 지소산화물 여기에서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이 노후된 선박을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그 에너지원이 LNG, 그나마 이 환경을 덜 나쁘게 하는 이제 LNG를 기반으로 한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수주 잔고에도 영향을 지금 딱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수주 잔고가 15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15년 이후 최고치면은 거의 한 7년 만에 최고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배를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막상 배를 만드는 데까지 기간 소요가 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장에 배가 필요한데 배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동차 시장과 똑같이 중고 선박 가격이 신조선가 선박 가격보다 더 뛰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중고 선박이라도 쓰는 거죠. 조선주 확실히 그 업황 볼 때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는데 그 중고 성과 그걸 네네. 이제 잘 보라고 했는데 그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작년부터 해서 이 중고 성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신조 성가보다 더 뛰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올해부터 이 신조 성가가 그 중고 선박 가격에 이제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가뜩이나 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상황에 배값이 뛰니까 그러면은 이 구조에 있어서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선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사실 이미 작년부터 나왔는데 사실상 조선주 주가가 그렇게까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맞죠.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긴 해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좀 약간
단기 반등 정도 네네.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 흐름 자체가 왜 그랬나 봤더니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올려놔도 원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즉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막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인해서 투심 자체도 그렇게까지 막 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싶은데 근데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해 2분기 들어와서 이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에는 이익 마진이 크게 이제 개선되진 않겠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조선사의 원가가 줄어드는데 판매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 격차만큼의 이익 개선이 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후판 가격, 철강 가격 그걸 약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선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의 추이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주의 투자 아이디어 네. 큰 틀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런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LNG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조선 3사 대표적으로 있어요. LNG 선박을 만들 수 있고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는 좀 현재로서 이익 구조 개선이 굉장히 또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을 만한 엔진 측면에서 세계 거의 뭐 1위 급의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그나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선사 우리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껏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막상 1, 2년 걸려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요청을 했던 기업이 그때 당시에 나 배 못 살 거야 하면은 거의 이제 50% 이상의 마진을 다 공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사보다는 차라리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사, 기자재들 이러한 이제 관련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차라리 그쪽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익 개선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조선 중에서도 LNG 측면을 봐야 되는데 LNG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방식인데 액화시켜서 이제 기체를 초저온 상태로 냅두면은 액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보관된 통에 본행제를 쌓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본행제 수요도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국내에 그 본행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동성와인텍이랑 한국카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조선주, 덩치 큰 주식보다는 약간 아무래도 업황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나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자재 업체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좋은 기업이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진다면 그럴 때 좀 사모을 수 있지 않을까. 고객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예요. 나 로봇 할 거야 라고 외쳤던 대기업들한테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지금 조선주의 투자 아이디어랑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부자TV 방송 채널을 좀 보니까 중간중간에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약간 수소 관련돼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약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수소는 제가 정말 수소에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2년 전부터 수소는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게 뭔가 전 세계적인 친환경 구조적인 흐름에 의거해서 수소는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좀 보여져서 그래서 수소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근데 왜 이 시점에 특히나 또 수소를 또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U가 지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LNG 수요를 늘리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특히나 400조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400조 중에 300조를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풍력과 태양광인데 근데 얘네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려면 가장 큰 단점이 그 태양이 뜰 때만 바람이 불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태양이 안 뜰 때, 바람이 안 불 때는 뭘 써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가 써야 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소였다. 대표적으로 이제 ESS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수소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신재생 에너지 같이 투자를 하는 쪽이 이제 수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 끝판왕은 수소다. 결국에는 태양광 하든 풍력 하든 원자력 하든 돌고 돌아 저장하는 것은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소가 앞으로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수소를 기존에는 써야 되는 거는 알았는데 잘 쓰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당장에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장 내가 기업 입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규제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내가 화석연료 쓰면서 그 규제에 의거해서 좀 범칙금 조금 내는 게 수소를 쓰는 것보다 더 쌌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 화석연료 쓰겠다 하면서 계속 썼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기존 화석연료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소가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수소 가격은 점진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화석연료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해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수소가 싼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수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이 수소 생산 관련된 투자 움직임을 더 발빠르게 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속도가 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소 관련주가 작년까지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한 반년 이상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좀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전망이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수소차 하면 현대차였는데 전 세계 수소차 점유율 1위 현대차가 갑자기 이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투심이 확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정부가 수소를 계속해서 육성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를 안 시켜줬었어요. 왜 자꾸 수소를 강하게 육성을 해준다 하면서 왜 그 개정안 자체는 통과가 안 됐었냐? 기존 이제 문정부 때 여야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이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했었고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으로 만들어진 그 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어차피 원자력 이제 안 쓸 거니까. 근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전 우리나라의 강국인데 원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갈등이 해결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윤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야당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풀리면서 해소가 됐어요. 결국 원전을 이제 청정수소로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청정수소에 대한 개정안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각 기업 입장에서 수소를 딱 이렇다 할 게 명확하게 투자하기에는 이 방향성 자체가 좀 불분명했었어요. 그래서 돈은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이제 애매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좀 흐지부지됐던 상황에서 이게 돈이 갈 곳을 잃은 거였죠. 하지만 이 방향성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더 어찌 보면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수소법 개정안에 뭐가 또 추가가 됐냐면 향후에 이제 충전소 산업체에서 수소 판매 그다음에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 역시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수소를 정부가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쓰게끔 만드는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 그 산업 자체에 대한 수소 경제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은 우리 좀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관련 기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좀 어떤 컨셉의 기업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소하면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수소차일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수소 관련주 중에 수소차 관련주가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유니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진다이아 뭐 이런 애들 굉장히 강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긴 했지만 이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이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수소는 수소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더 사실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보다도 더 다양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박, 항공, 뭐 UAM, 그다음에 건물, 연료 전지 등등등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다 수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쓰느냐, 결국 이 수소 연료 전지 방식으로 채택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뭐 S 퓨얼셀 이런 애들이 있고 비나텍 같은 기업도 있는데, 네. 내지는 저는 사실 더 좋게 보는 거는 수소를 어찌됐든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장하는 방식이 수소 탱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수소 탱크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필요한 게 폭발성 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에도 국내 유일하게 이제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찌됐든 근본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수소 그 자체를 바라봤을 때 그 탄소 섬유 쪽으로도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쵸, 과연 그쵸. 어디가 핵심적으로 이 수소 밸류체인을 끌고 가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끝판왕에는 좀 소재가 있다. 네네네.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시장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영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 개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뭐 태스크포스 그 부분을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맞아요. 올해 들어서는 웨어러블 뭐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한다 로봇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네. 자,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로봇 관련 주식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로봇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죠. 기존에도 사실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한다, 특히 LG전자, 뭐 현대차 계속 이슈화가 됐어 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올해 이렇게까지 강하냐? 역시나 삼성전자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달란트 투자 영상들 많이 보는데 이제 로봇 하면은 같이 꼭 삼성을 넣으시더라고요, 영상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이 사실 그 뉴 삼성으로 향해 가기 위한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로 로봇을 꼽았어요. 그래서 가전과 이제 IoT 모든 것들을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하나의 매개체로 묶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을 상용화를 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기존에는 로봇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노동력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많이 상용화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B2C로 들어온 거죠. 서비스용 로봇의 상용화 단계가 더 빨라졌다. 실제로 코로나가 일을 많이 앞당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식당에 가더라도 주문 다 키오스크로 하고, 뭐 커피숍 보더라도 요즘은 로봇가 만드는 데들도 많고, 해외에는 막 패스트푸드도 로봇이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로봇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로봇주 역시도 하나의 또 좋은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결국 시장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상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역금융 강세라서 이게 특히나 적자 기업, 특히나 부채가 많은 기업은 굉장히 투자하기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로봇 만드는 업체들이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의 적자.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 로봇 자체가 완연한 상용화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긴 좀 힘든 구조다. 그래서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한 로봇 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 안정적으로 봤을 때 로봇을 삼성이 앞으로 많이 만들 건 분명한데 이 로봇이 많이 팔릴지 말지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는 최소화를 하고, 일단 삼성이 포함한 다른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자체를 만들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로봇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좀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로봇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이제 영상을 보시면 꼭 산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그럼 뭐가 로봇이느냐? 쉽게 말해서 인지 판단 실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로봇 개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인데 이 물을 내가 집어서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집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여서 입을 움직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 판단 실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인지를 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센서 모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근데 로봇 역시도 마찬가지 카메라 모듈을 좀 우선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패스하고 결국에는 이제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이는 게 어디 있느냐?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 가령 예를 들어 감속기라든지 모터 이쪽에 좀 많은 비용이 쓰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감속기랑 모터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만드는 업체들이 또 돈을 벌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그 감속기랑 모터를 누가 만드느냐인 거거든요. 이거를 원래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하나둘씩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SPG라는 기업이 감속기랑 모터 둘 다 만들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상반기부터 로봇 대장주는 얘다라고 좀 말씀드렸긴 했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또 힘들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업이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진다면은 그럴 때 좀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이게 기술력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조건 다 좋다는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돈 벌 수 있는 구조도 지금 잡고 있는 게 고객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예요. 대기업 중에 나 로봇 할 거야 라고 외쳤던 대기업들한테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감속기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 7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SPG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 참고를 하시자면 이제 감속기에서는 이제 포메탈이랑 우린 PTS라는 기업도 있고 모터에서는 TPC랑 이렌시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얘네는 아직은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일단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전같이 유동성이 좀 넘치고 자금 도달이 용이한 그런 시장이었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부채 많고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으면은 좀 투자만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반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도 있지만 실제로 돈도 벌고 있는 좀 그런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셀업체 입장에서 자신 있게 장비에 투자할 만한 시기가 왔다. 상반기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내가 세 개 다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교집합은 없을까? 그리고 지금 촬영 날짜가 6월 한 20일입니다. 6월 20일.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주식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상황인데 코스닥 상위 종목주를 보면은 그나마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역시나 기승전 2차 전지다. 이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이제 점점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미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아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상황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무엇이 있을지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2차 전지 우리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성장은 한다.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비싸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뭔가 얘는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하면은 괜히 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사실 리스크가 큰 게 이게 지금 장세가 금융 장세였다면 그 재작년과 같은 장세였다면 계속 기대감을 더더더 먹으면서 대장주가 더 큰 대장주가 되는 계속 퍼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고밸류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얘도 사실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나 뭐 셀 업체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장비주를 좀 주목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게 2차전지 쪽을 우리가 보려면 흐름 자체를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재랑 장비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전기차, 그다음에 셀 업체, 그다음에 소재, 장비 이렇게 이제 실적과 주가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구조가 여전히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죽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국내 대표 셀 업체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산량을 자꾸 늘리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소재 업체랑 장비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조로 놓여지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재 업체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장비 업체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못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네. 셀 업체들이 생산량 이게 향상을 위해서 보통 이제 소재, 장비 쪽을 택하는데 장비 쪽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그때 시장 상황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예 끝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LG와 SK의 그런 소송 관련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장비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는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역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SK와 그 LG의 소송 관계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셀업체 입장에서 자신 있게 장비에 투자할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공장을 늘리는 데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공장을 늘리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공장을 지을 만한 부지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장비 사이클을 볼 때 있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토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에서 건물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사이클을 좀 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흐름 자체가 장비 사이클로 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는데 최근 흐름을 봤더니 국내 대표 3사 셀 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자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장비 사이클이 좀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막혔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 저항 라인들을 좀 뚫어주면서 장비 업체들이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 PNTU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요? PNT라는 기업이 PNT. 네, 장비 거의 대장주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PNT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투자 기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니나노 부르면서 되게 최근에 대기업들이 네. 투자를 그냥 투자도 아니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령 뭐 삼성, SK, LG와 같은 기업들이 넌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는 몇 조 이러면서 막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그 2차 전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한 이제 투자 방향성에 따른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릴 때 오늘은 제가 그 세계 패권에 대한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이 또한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좀 봐야 돼요. 얘네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네.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이제 단물을 좀 빨아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유럽과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요. 계속해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중국 업체들에게 의존했던 부분도 탈피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업체의 비중을 즉 탈중국화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비 업체들을 근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2차 전지가 딱 그 규격이 명확하게 다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완성차 업체마다 다 종류, 크기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장비 업체도 네네. 굉장히 깐깐해요. 이 업체에 맞는 장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일단 원통형이나 뭐 파우치형이나 그쵸. 각형이나 그런 거 다 맞춰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네. 그런 또 규격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턴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주 장구가 얼마나 또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까 얘기 드렸던 PNT라는 기업이 대표적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그나마 좀 볼만한 게 CIS랑 하나기술 같은 기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여러분들 좋게 보신다면은 그래도 가로막고 있었던 저항대를 뚫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주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 자국 그런 로컬 시장을 배경으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탈세계화 이런 흐름에서 사실 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대안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좀 큰 틀에서 네. 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기차, 완성차 하면 대표적으로 또 미국, 유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자체가 네. 너무나 큰데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좀 포함이 되는 구조가 좀 나온다면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비단 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안 본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큰 아이디어 관점에서 약간 좀 많이 오른 주식보다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비주 중심으로 네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좀 말하면서 좀 생뚱맞긴 한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딱 한 개의 주식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이거 물어봐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사실. 사실 이 얘기를 네. 하면은 일단 욕부터 먹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 너는 또 왜 하나만 또 사라고 하냐. 네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하나를 사자면이에요. 굳이. 일단은 좀 안 사시길 바라겠고. 네. 근데 아예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 중에서도 맞아요. 추리고 네. 추려 보면은 그나마 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제가 저희 또 부자TV 채널에서 많이 떠들었던 종목이 바로 LG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이거를 상반기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네네. 근데 저도 너무 사고 싶은데 저는 못 샀어요. 어.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확실히 좋은 기업은 시장이 그렇게 막 흔들려도 굳건하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이제 또 깨닫게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얘를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탈중국화 움직임에 따라서 또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체다. 자,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걸 좋아해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산업을 볼 때 아무래도 막 이미 피크를 찍고 있는 내지는 이제 막 사양하고 있는 산업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성장 산업을 봐야 되겠고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산업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면 이제 막 개화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산업이 무엇일까를 바라봤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메타버스였고 그 다음이 자율주행이었고 그 다음이 로봇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세 개 다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교집합은 없을까? 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왕 하나를 담더라도 막 메타버스 하나 자율주행 하나 이렇게 담기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교집합 하나를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계속 공부를 하다 보는데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뭘 하든지 간에 인지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했었다. 로봇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주변 상황을 인지해야지만이 가상세계를 덧입힐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또 대표적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는 스마트폰에 거의 한정적으로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닫혀져 있었던 산업 기업이었거든요. 네.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미 화랑이 있고 이제 막 사양하는 산업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기업들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판이 좀 깔렸다. 수요처는 더 다변화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은 더 기술력이 높은 카메라 모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또 적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이야말로 거의 우리나라랑 중국 업체가 거의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업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얘네들이 중국 업체 거를 안 쓴다고 하면 대안은 우리나라 업체밖에 없었다. 실제로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에 거의 뭐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 센서 분야에서 카메라 모듈을 채택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을 중국 업체가 아닌 우리나라 업체 LG노텍과 삼성전기한테만 거의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자율주행 쭉쭉쭉쭉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후발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쟤네들이 쓰는 걸 우리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기존의 LG노텍과 삼성전기의
추가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애플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애플 그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누가 납품했었느냐? 대표적으로 또 LG노텍이었어서 그러면 애플이 이러한 스마트폰과 비슷한 흐름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낸다면 LG노텍이라는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굳이 끊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LG노텍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럼 대안으로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아무래도 대형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MLCC 관련 중국발 업체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었던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가 사실 이 MLCC 측면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까지,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잠깐 좀 부진할 뿐이지, 그 외에 이제 기판 사업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모듈 사업은 너무나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제 좀 대형주 강세장이 온다면 또 그때 좀 두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뭐 로봇 측면을 조금 더 이제 파고든다면은 삼성이 이제 우리가 로봇 시장에서 로봇을 만들 때 있어서 그러면 그 카메라 모듈을 누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느냐? 나무가라는 업체가 있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로봇 외에도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살짝 계획을 좀 발표를 했긴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중요한 카메라 모듈을 로봇에도 쓰고 이 스마트폰에도 썼던 것들을 메타버스에 그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나무가도 앞으로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뭐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로봇, 여기 세 개의 교집합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뭐 LG노텍 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한다면 삼성전기도 역시나 네. 이제 비슷한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부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으니 네. 그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다고 딱 하나로 꼽는다고 해서 이것만 사실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따져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또 이제 정말 그 아이디어가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 산다면 그런 가정을 깐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다면은 네. 채택하시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댓글에 그 욕 많이 달지 마시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뭐 사실 주식을 또 아예 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또 이렇게 화가 나도 하니까 또 악플도 달고 하시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막 성질을 내고 화난다고 감정대로 하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네. 확실히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꾸려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달 7월 어떤 일정이 좀 굵직한 일정인가, IT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큼은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최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질 않고 있어요. (6월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할까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이걸 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달이긴 한데, 자, 조만간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죠. 네. 자, 그렇다면은 7월에 좀 주식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오를까? 맞아요. 그 타이밍 때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이거를 조금은 맞춰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주 매매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다음 달 7월 어떤 일정이 좀 굵직한 일정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7월뿐만 아니라 저는 하반기에 좀 되게 좋게 보았던 주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네. 조금이나마 해답을 좀 찾아보려면 결국에는 돈 버는 기업을 찾아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럼 돈을 벌려면 확정적으로 뭔가 딱 그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 전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T 쪽에 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4차 산업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이 상황에 굉장히 투자의 기회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투자 기회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IT 쪽을 계속 파고들었는데, 하반기 전망을 봤는데 IT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불확실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 코로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IT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큼은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 폴더블이었어요. 폴더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폴더블이 왜 이렇게 좋나 싶었는데, 야, 삼성이 작년 폴더블 출하량 대비해서 올해 폴더블 출하량을 2배 늘린다고 했어요. 심지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또 2배 늘린대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어서 폴더블에 진짜 그냥 승부수를 걸은 거잖아요. 근데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게 반응이 안 좋다면 전망이 별로 안 좋을 텐데, 바로 직전 3 시리즈 때 반응이 좋았잖아요. 사실 기대했던 거 이상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출하량을 좀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이 폴더블 이번 4 시리즈에 대한 출하량을 늘린다고 하네. 즉 스마트폰을 많이 만든다고 하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이 만들 건 알기 때문에 야,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는 투자해볼 만하겠다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이 과연 이번에 그 폴더블 시리즈 4를 언제 출시할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8월 한 중순쯤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8월 중순쯤에 발표를 한다면 만들기 위한 부품을 떼는 것은 그의 한두 달 전에 떼오겠네. 그러면은 6, 7월. 그러네요. 그죠? 6, 7월쯤 해서부터는 부품을 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품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6, 7월쯤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폴더블 관련 부품사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최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질 않고 있어요. 견조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던 것들이 시장이 살짝 반등만 해줘도 또 갑자기 급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많고 많은 부품 중에 뭘 보느냐, 기존에 없던 부품을 봐야 되죠. 폴더블만 들어가는 부품, 대표적인 게 힌지라고 있어요. 폴더블 폰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데 네. 그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힌지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장인지 외장인지가 있는데, 국내에 또 대표적으로 내장인지를 만드는 업체가 파인테크닉스가 있고, 외장인지를 만드는 업체가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싶고, 그 외에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봤던 게, 저도 폴더블 폰을 저번 3 시리즈 때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제가 갤럭시 노트 기종을 거의 3번 연속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또 회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게 필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노트 펜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에도 이게 탑재가 되면 저는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좀 기술력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내장 탑재가 아직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 시리즈 때 만약에 이게 탑재가 된다면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좀 불확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요거 관련된 기업이 인터플렉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전 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기대가 많이 꺾였는지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패스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힌지 기업만 좀 보고 있어요. 힌지 기업만 보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또 폴더블 시장이 또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 삼성이 되니까 다른 특히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으로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샤웨이, 샤오미, 화웨이, 그다음에 오포까지도 폴더블 폰을 만들려고 뛰어드는데, 그럼 얘네도 부품을 떼야 돼요. 떼야 되는데 가장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게 그 힌지 부분이라서 국내 업체들한테도 한번 손을 뻗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 근데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중국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앞으로 애플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전망으로서는 내후년쯤에 이제 뛰어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쯤에는 한번 기대감을 붙지 않을까 싶어요. 이 외에도 사실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뭐 노트북도 접는다 그러고 태블릿도 접는다 그러고 뭐 다 접는데요. 기존에는 접는 게 불편해서 우리가 계속 피고 다녔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맨 처음에 폴더블 나왔었네요. 그니까요. 원래 이 스마트폰 시초가 거의 폴드폰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게 귀찮고 힘드니까 이제 계속 피고 다녔었는데 이걸 다시 또 접는다고. 유행인지.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디바이스를 접는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폴더블 시장이 앞으로 좀 성장성이 눈에 띈다. 그래서 당장에는 단기성으로 일정 좀 애매한다면은 그 삼성의 폴더블 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요거 한 올해 이번 달 내지 다음 달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인한 기대감 하락으로 네네.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유효하고 명확하니까 그렇게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에 맞춰서 네.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차익 실현 나와서 주가 빠졌을 때 뭐 그때 들어간다든지 그쵸. 약간 좀 네. 어차피 아이디어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유효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또 채널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약간 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다는 당연히 안 되고 이 중에서 몇 가지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뭐 차트 보는 팁 같은 거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또 멤버십도 알고 계시니까 저도 놀랐는데 네네. 저희가 부자TV에서 멤버십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초 핵심 강의에 최코치님은 이제 경제를 읽는 눈, 저는 이제 핵심 기초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렸는데 네. 저는 무엇이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굳이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도 아니 뭐 사칙연산도 못 하는데 미적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예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데 이 기업의 재무제표도 내가 볼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막 투자 고수가 저렇게 돈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막 따라만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특히 초보분들이 막 물어보시는 게 보조지표 뭐 써야 돼요? 뭐 검색기 뭐 써야 돼요? 그 선이 뭐예요? 맞아요. 자꾸 막 그 고수들의 약간 뭐랄까 템빨? 템빨 그잖아요. 적절함. 저희가 사실 학창 네. 시절 때 운동 좋아하셨어요? 네네네. 저도 되게 운동 좋아했었는데 꼭 운동 못하는 데 특징이 아니 기초 체력을 다 닦을 생각을 안 하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농구를 한다면 슈팅 연습, 드리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일단 비싼 신발부터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 농구 실력을 키워주진 않는데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주식 투자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선수가 이렇게 3점슛 막 열심히 쏘고 좀 마이클 조던이 저렇게 덩크하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마이클 조던 신발 티를 막 사고 있는 거랑 똑같다. 당장에 드리블 연습, 슛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차트의 가장 기본부터 좀 보셔라. 가장 기본은 저는 추세, 그 다음에 지지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요 세 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초보에서 중수 반열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차트를 왜 보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사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매수 매도 타점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보기 위해 차트를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언제 살까? 언제 살까? 그래서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게 저는 추세라고 봐요. 추세란 뭐냐? 주가의 방향성이거든요. 주가가 추세가 세 개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 아예 그냥 박스권에 잡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산다면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겠어요? 하락 추세인 종목을 사겠어요? 비추세, 추세가 없는 종목을 사겠어요? 저는 상승 추세 종목을 살 거거든요.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돈을 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하락 추세 지금 계속 하락 중인 애를 잡으려고 하세요. 지금 계속 박스권에 잡혀 있는 걸 잡으려고 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물론 그 안에서도 짧게 단타는 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잡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어디에서 잡혀야 되느냐? 저기 천정권에서 잡히는 게 좋을까요? 얘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바닥권에서 특히나 긴 시간 하락 추세를 경험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종목군 위주로 좀 보셔라. 특히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주가가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른 종목 사고 싶지 떨어지는 종목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추세라는 게 다 사람의 심리가 다 반영된 게 차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면 초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투심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부터는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미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으세요. 저는 방송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어입이 벌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 이빨에 낀 뭔가를 잡아 보겠다고 손 넣는 순간 물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시고 악어 입이 슬슬슬슬 벌어지려고 하는 타이밍을 공략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물린다는 표현이 정말 악어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잘못 넣었다가 물린다가 딱 적절한 비유네요, 진짜. 네. 거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현재 좀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이라 여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여러 말씀을 이미 좀 주식적인 인사이트로 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면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언제 올라올까? 근데 투자는요, 사실 그래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신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러한 투자적인 원칙, 철칙, 마인드 계속 담아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결과를 보는 산유물이잖아요. 과정이 힘든 거, 물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답을 해주는 것이니까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의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다양하게 뭐 달란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자TV와 같이 다양한 또 경제 유튜버들이 다양하게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인사이트 정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로서 다양하게 쏙쏙 뽑아내셔서 그 과정이 조금 더 덜 힘들게 그리고 그 결과가 좀 더 달콤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자TV에 이수빈 대표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공통적으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약간 좀 탈세계화? 약간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중심에 사실 예전 한 3, 40년까지는 계속해서 뭐 신국의 등장, 뭐 중국의 WTO 가입 등등 하면서 전 세계 그런 경제가 함께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좀 길게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시고 시장이 힘든 가운데 또 분석을 더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원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